안녕하세요. 2시의 남자 정길봉. 이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MPL에 살고 MPL이 죽죠? 그렇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죠. 네. 한 1000명 된 것 같은데 숫자가 수강하신 분들이 앞으로 그럴 날이 머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 한 1000명 정도 되시는데 MPL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나가면 조금 진도가 서로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책을 가지고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자 이은재 대표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책 소개 잠깐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저도 일반 서점에서 MPL에 관련된 많은 서적을 봤지만은 우리 같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책을 보다 보면 막힘이 있고 이해가 어려워서 소비자들,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쉽고 간편하게 MPL에 접근할 수 있을까 연구 끝에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시청하신 분이 만약에 여기 방문하면 책 사인도 하나 해드립니까? 아유, 당연히 드려야죠. 책 저자가 사인해준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실은 이제 공짜는 아니고 책값은 주셔야 됩니다. 책값은 우리가 주시고, 한번 사인 받아가시면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교재 한번 받아보시고, 대신 원래 이제 상담하게 되면 상담료도 받는데 상담료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상담. 궁금하신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책 사인 받고 상담에 가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이 지금 손님이 와 계시니까 대표님은 잠깐 마지막 인사하시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000명 되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저희 이 사이트 방문하셔서 좋은 기술 많이 습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함께 할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한 100분 정도 진행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재에서 주제 한 단락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빛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보세요라고 했던 이제 첫 단락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19페이지에 보면 누가 초보자일까요? 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10억 나와 있는 이제 공장은 대부분 몇십억씩 가는데 공장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떨어지면 30%씩 떨어지면 70%, 그 다음에 49%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4%까지 떨어져서 3억 4천만 원짜리가 최저 매각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하면 이 앞전 금액의 중간만큼의 응찰가를 정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10억에서 떨어져서 7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7억에서 8억 5천 사이에 그 10억하고 7억하고 그 중간 사이에 이 응찰 금액을 정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억 4천짜리가 4억 9천까지 떨어져서 4억 9천에서 3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한 4억 정도 쓰는 게 대다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7억 5천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10억에서 7억까지 떨어졌는데, 또 7억에서 뭐 4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또 4억 9천에서 3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3억, 4억 9천, 7억 이상을 써버렸으니까 그 경매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겠죠. 아, 저거 낙찰 잘못 받았다고. 1등하고 뭐 갭이, 2등하고 갭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고수였던 거예요. 남들은 다 뭐 사업 언저리에서 쓸 때 뭐 7억 5천 탁 쓰고 1등 한 거예요. 알고 보니 MPL로 구입했던 거예요. MPL. 그러면 4억 5천에 써서 6억에 팔아야 마진이 남는데 그분은 7억 5천에 써서 6억 5천에 팔면 1억이 손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MPL은 그분이 7억 5천에 썼다 하더라도 그분이 사온 채권액이 만약에 4억이라 한다면 이분은 여러분이 이제 4억 5천에 뭐 5억에 낙찰받아서 6억에 팔면 1억이 양도소득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MPL은 4억 5천에 예를 들어서 사와서 7억 5천에 써서 뭐 7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MPL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경매 물건 낙찰 결과를 보고 아, 이 물건은 너무 높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채권자가 낙찰을 받아간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MPL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래서 금액을 많이 쓴 사람이 잘못 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MPL로 접근한 사람은 금액을 많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마 잘 저자님께서 소설에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란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10억짜리 상가하고 상가가 대출이 이제 7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 남아있잖아요. 3억이.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 7억이 대출되어 있는 상가를 3억이 남아있으니까 그것과 그 3억을 보고 자기 땅 임야 2만 평하고 바꾸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그러니까 임야는 3억이 나가는 거죠. 임야는 3억이 나가고 상가는 10억이 나가는데 장가가 대출이 7억이니까 장가가 3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가가 MPL로 낙찰받은 거예요. MPL로 낙찰받아서 낙찰 금액이 10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야를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이 상가가 얼마 갑니까? 라고 했더니 상가 소유자가 그 10억에 대한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되면 10억에 낙찰 받거든요. 그러니까 임야를 3억짜리 갖고 있는 분은 그냥 이게 15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최소한도 못 가도 12억에서 13억 정도는 상가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환을 한 거죠. 그런데 뒤통수를 탁 마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 이제 MPL로 경매에 나온 물건을 상가를 MPL로 4억에 매입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10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을 7억을 받아가지고 장가를 3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3억 임야하고 순수한 가치가 있는 3억 임야하고 교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환한다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부동산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나 10억에 낙찰받은 거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간다. 그러면 낙찰가가 있으니까 9억짜리를 10억에 낙찰받을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10억에 낙찰받았으니까 이게 좋은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완전히 맞아버린 사건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MPL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MPL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6쪽에 들어가 보면 궁금해요. MPL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NPL이 뭘까요? 이제 사람들이 NPL 하는데, 우리 이제 이은재 대표님께서는 NPL이란 말은 좀 영어다 보니까 생소하고 부실채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부실채권이에요. 채권은 채권인데 부실이 났다라는 거죠. 부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당연히 은행은 이자를 안 내면 3개월만 안 내면 바로 뭐 나갑니까? 경매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NPL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제 그 앞에 얘기를 다 빼버릴게요. 앞에 얘기를. 팀장님, 우리 들으신 분도 커피 한잔 하고 싶죠? 나도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커피가 땡기는데 네.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숫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커피가 땡기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서로는 다 잘라버리세요. 서로는 다 잘라버리고 그냥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다. 경매가 한 달에 1000건 나온다고 한다면 1년이면 한 1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1월 27일이니까 11월 27일 시점에서 어떤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을 본다. 그러면 그 물건이 다 뭐예요? NPL 물건이에요. 그게 다 부실채권이잖아요.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줘가지고 못 받은 것도 부실채권이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갖고 못 받은 것도 부실채권이고, 내가 이제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뭐 물품을 예상으로 줬는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변제 안 하면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부실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은 싸그리 다 부실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PL 이제 이해가시죠? NPL은 뭐 BIS,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 경매에 나오기 전에 물건은 NPL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실채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에 나오면, 왜 그러냐면 이제 경매가 나와야 확실하잖아요. 경매가 나오기 전에는 불확실한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NPL 접근하실 때 경매가 나오기 신청하기 이전에 NPL은 될 수 있으면 접근하지 마세요.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가 딱 시작되면 그 상자에 들어있는 물체를 딱 끄집어 내놓고 이제 형체를 보고 딱 눈으로 보고 얘기하니까 경매를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채권자 있고 채무자 있고 청구 금액 있고 다 나오잖아요. 부동산 있고 해당 부동산 있고 이게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이제 판가름을 하는 거니까 안정성이 있죠. 그럼 그때부터가 NPL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PL이 뭔지 아셨죠? NPL이란 뭐다? 경매에 나온 물건을 NPL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경매를 왜 집어넣느냐? 돈 안 갚으니까 경매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안 갚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실채권,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런다? 부실채권이라고 그런다. NPL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매 나오기 전에는 NPL 건들지도 말아요. 일단 경매 정보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했는데 그 많은 물건들이 다 일단 뭐라는 거예요? NPL이다. 대신 이제 접근이 가능한 NPL이 있고 접근할 수 없는 NPL이 있는데 또 접근이 안 되는 NPL은 뭐 대입변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변론을 하고요. NPL이 뭡니까? 정리해 봅니다. NPL이란 경매에 나온 물건이 NPL이라고 그런다. 저 차 한잔 마시고 할게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NPL에 대한 설명을 아마 쭉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9페이지에 보면 돈이 된다는데 은행이 NPL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여러분, 막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제 뭐,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요. 뭐 경매 물건, 경매 배워라. 경매가 돈이 되니까. 그러면 본인이 하지 왜 남들을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뭐 주식이 돈이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해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본인 하기도 아마 바쁠 텐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실채권이 돈이 된다는데 왜 은행이 그러면 부실채권을 팔까요? 자, 그거 저도 참 답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 은행이
부실채권이 NPL이 돈이 된다고 한다면 은행이 그거 다 치고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은행이 굳이 부실채권을 팔까요? 그런데 이제 은행의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은행이 이제 총 자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억 있다 합시다. 1,000억을 은행이 다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여신이 있고 수신이 있는데 수신이라는 것은 1,000억을 이제 은행이 만들기 위해서 900억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신을 했다 이거예요. 돈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억을 만들어가지고 900억을 이제 여신을 한 거예요.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1,000억을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은행이 900억을 대출해 주면 100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이자가 안 나오면 이제 돈을 이제 맡겼던, 돈을 이제 은행에 맡겼던 그런 분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100억에서 자꾸 나가면 100억이라는 기준점이 점점 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BIS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은행은 해마다 이제 그 비율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자기 자본을 충당금을 충당해야 되고 뭐 BIS 비율이라고 아무튼 은행이 어느 정도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이 되는 부실채권 왜 팔아요? 그런데 은행의 어떤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실채권을 팔 수밖에 없다. 부실채권을 팔아서 그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은 부실채권을 파는 거예요. 자, 또 정리합시다. 이런 거 우리 공부하지 맙시다. 이거 공부하려고 부실채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그냥 부실채권 판다고 내놓았다. 그럼 나는 그 부실채권을 사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것만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고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협 이런 데 있잖아요. 농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 여러분이 이제 그 경매 나온 물건에 전화를 해봐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은행 그 채권 담당자님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채권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러죠. 여기 인천 어디에 나와 있는 빌라 경매에 나왔는데 혹시 부실채권 NPL로 파실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개인은 살 수도 없지만 거기 담당자분이 그래요. 안 판다고 그럽니다. 안 판다고. 개인한테 팔 수도 없지만 대부분 제가 일주일 전에 10군데 전화했는데 10군데 다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채권이라고 해서 은행이 부실채권이라 해서 다 파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제 팔아도 뭐 1억짜리 빌라가 뭐 3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은행이 7천까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4천에 산다고 그러면 은행은 1,000만 원에도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걸 나한테 팔려고 할 텐데 안 판다고 그래요. 그 사가 살려면 원금하고 이자 다 줘야만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해보면 경매 나온 물건이라 해서 다 NPL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에서는 돈이 된다는데 은행이 NPL을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하나만 정리해보면 은행 구조상 NPL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을 때는 판다. 그런데 경매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시장에 어떤 이제 그 소고기가 나왔다 합시다. 어떤 물건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물건을 사면 되는 거지. 거기 앞에 가서 장사하신 분한테 왜 이걸 팔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민망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그냥 NPL 물건 나왔으니까 내가 산다. 그런데 또 경매에 나온 은행 채권 물건이라고 해서 그 은행한테 전화해보면 실제 NPL을 판다 안 판다? 90%는 안 팔아요. 90%는 안 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액으로도 NPL 투자가 가능한 NPL의 장점이 있거든요. NPL 장점이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배당 수익, 그 다음에 소액 투자,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 금액을 또 재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소액으로도 NPL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뭐 있어요? 경매 물건에서 제일 경매 물건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지분 경매라는 게 있어요. 지분 경매. 두 번째 NPL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 경매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NPL이 왜 소액 투자가 가능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이제 10억 나가는 부동산이 은행에서 7억을 대출해주고 이제 부도가 나니까 경매를 집어넣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은행에서 NPL을 7억짜리 채권을 4억에 사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돈 잔금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 1억만 갖고 있는데 4억이라는 채권을 사오기 위해서 그 채권을 담보로 3억을 대출을 받는 질권대출 방법이 있습니다. 질권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이제 나라는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대부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은 대부업체를 끼워서 NPL을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오면서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4억짜리 채권을 사오면서 돈 1억밖에 없으니까 3억은 내가 사온 채권을 담보로 뭘 받는다? 대출을 받는 방법이 NPL 소액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NPL은 소액투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제자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아서 통화한 적이 있는데 2억짜리 채권을 5천만 원에 임야한데 이렇게 핸들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잘 찾으시면 NPL 기법을 제대로 배우시면 그런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NPL은. 그 다음에 이제 NPL은 이제 말 그대로 은행이잖아요. 은행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채권의 핵심은 뭐예요? 은행 채권의 핵심. 은행 채권이 갖고 있는 핵심. 은행이 5억을 빌려주면 이제 채권채 건지당권은 채권채 고액이 예를 들어서 6억에 잡히잖아요. 6억에. 그러면 5억을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먹고자 하는 게 뭐예요? 6억까지 이자를 먹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그러면 내가 NPL로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 때 나는 5억짜리를 5억만 받으려고 NPL을 매입하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이자가 5억 1,000밖에 안 됐다. 그러면 6억까지 기다렸다가 뭐예요? 내가 채권을 회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NPL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경매를 연기나 변경, 변연시켜가지고 그 은행 이자가 가득 찰 때까지 뭡니까? 이걸 이제 경매 절차를 조금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자 게임이잖아요, 이자. 그래서 NPL 물건, 이제 대부업체 물건은 3% 지연이자가 이제 그 날짜가 있거든요. 금융권도 NPL 물건 대부업체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3%만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건을 하고, 그래서 NPL 물건은 이자 게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NPL을 매입했을 때 얘기고, 좀 내가 완전 저가로 NPL을 매입했다 한다면 이자 그거 얼마 됩니까? 그걸 내가 매입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매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페이지 이제 그 36페이지에 보면 재매각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재매각. 이제 경매 관련된 용어인데, 이제 은행이 경매를 딱 집어넣으면 경매가 처음 나오는 게 경매 신청일로부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첫 경매가 나와요. 경매가 처음 나온 것을 첫 매각. 그래서
그날 아무도 응찰 안 해주면 유찰되면 3매각, 또 유찰되면 3매각, 또 유찰되면 3매각. 유찰돼서 나오는 것은 3매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매각 결정, 허가 결정까지 떨어지고 잔금을 안 내면 나오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 그러면 재매각의 특징은 입찰 보증금이 20%에서 30%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 NPL 채권자들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의도적으로 낙찰을 받아요. 그래놓고 잔금을 안 내요. 그러면 다시 무슨 매각이 나와요? 재매각이 나오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을 대출해주고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4억의 NPL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에 낙찰받았다 한다면 5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4억의 NPL을 매입해 왔으니까 5천만 원 들어갔던 돈을 내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그 5천만 원이 다 채권자, 나중에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신청했다가 잔금 안 돼도 어차피 입찰 보증금이 다 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자가 재매각을 만들어야 나요. NPL로 매입했던 채권자가 그 경매 물건을 마지노선을 정해준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재매각 사건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아, 이거 누군가 이 금액이 낙찰됐구나. 그 다음 재매각 사건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증금을 20%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재매각 사건이 아닌 것은 보증금이 10%만 들어가니까 아,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낙찰받았다. 그러면 10%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매각 사건은 몇 프로를 포기해야 돼요? 20%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낙찰되면.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그러네요. 덫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덫을. 그러니까 이 덫에 딱 빠져버리면 꼼짝없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NPL 채권자는 자기 덫에 걸린 사람이 그 덫에 걸린 금액만큼 자기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동물의 세계만 약육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는 더 약육강식이 심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더 욕망이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욕망이 클까요? 인간이 먹는 욕망이 클까요? 소 한 마리를 놓고 얘기한다 합시다. 여러분 소고기 한 근 잡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자는 소 뒷다리 하나는 충분히 먹을 텐데. 그런데 특징이 있죠. 아프리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사냥을 많이 하죠. 참 무서운 게 인간 세계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휘나레를 날리면서 부동산 투자로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 한다면 매스컴에 자기 민낯을 깔까요? 나는 참 그게 궁금해요.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한 사람이 굳이 매스컴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100억 벌었다고 민낯을 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건 이제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제가 이제 판단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드리고자 한 얘기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모르고 그 덫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투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다 합시다. 그럼 100억을 벌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0억 원을 주고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산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50억에 사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하면 얼마나 번 거예요? 50억을 번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은 50억짜리를 100억에 샀네? 그러면 100억에 사가지고 또 200억에 팔 수 있을까요? 아니 50억짜리를 100억에 팔았으니까 50억 더블을 수익을 냈으니까 그럼 100억 50억짜리를 100억에 팔았으니까 100억짜리 산 사람도 최소한 150억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동산이?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자, 그렇게 되는 물건을 팔았다 간다면 진짜 그건 고수죠. 나도 남고 남도 남고. 그런데 부동산으로 여러분 매스컴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50억짜리 사가지고 100억에 팔아서 자기가 50억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그 부동산 산 사람은 뭘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판단을 잘하고 제대로 알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매각 사건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8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는 도장을 한번 찍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계약금 주고 도장 찍어버리면 법정 해제 사유나 계약서에 약정 해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안 되면 계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무효 취소잖아요. 그런데 무슨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무효 사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계약에 무슨 취소 사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대부분 뭐 해야 돼요? 합의 해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합의 해제가 잘 됩니까? 이거 안 주면 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매가 할 때 더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매라는 제도는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제도가 많아요. 그 돌이킬 수 있는 제도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집행에 대한 이의도 있지만 낙찰받고 난 다음에 스토리가 민사집행법 121조 이신청, 민사집행법 129조 130조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127조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그 다음에 잔금 냈고 배당까지는 96964에 의한 담보책임 유추 적용, 그리고 잔금 넣고 배당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민법 578조 담보책임,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이렇게 5단계가 구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 경매는 얼마나 많은 구제 절차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7억에 낙찰받았어요. 다 같이 미소. 기분 좋죠? 3억 차익을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대래 5억을 물어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7억도 안 가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집행법 121조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7개가 있거든요.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매각 허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데까지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사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민사집행법 121조 사유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할 때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경매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를 취소라고 해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신 이제 낙찰자가 뭔가 잘못 봤을 때 민사집행법 122조에 의해서 이의신청 사유를 못 찾았다. 그러면 채권자를 찾아가서 채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못 해주면 취하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취하되잖아요. 그럼 경매를 취하를 안 해준다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자하고 이제 NPL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채권자의 채권을 사오는 거죠. 내가 채권을 사와서 이제 알파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채권자한테 5억 줄 테니까, 채권자한테 팔아라. 라고 한다는 이 NPL 기법을 이제 쓰는 거예요. NPL 기법. 그런데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지분을 넣는 사람이 안 판다 간다. 그러면
이순희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은 민법에 의한 법정 대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인은. 그러니까 대의변제해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와서 내가 경매를 취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MPL은 부실채권 이 기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매매는 중학생이 노는 그라운드라고 한다면 경매는 고등학생이 노는 그라운드예요. 그런데 MPL은 이제 대학생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M&A는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노는잖아요. M&A 교육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PL이 기업사장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기업사장 다음 단계.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고 뭔가가 잘못 낙찰받았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진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은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 유튜브로도 올릴 텐데 페이지 40페이지 그러니까 제 양반이 지금 무슨 우리들 말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좋게 봐주세요. 귀신 시다락 깎는 소리를 하나 뚱땅지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중간에 책 장사 좀 할게요. 이 책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은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이제 카페 들어오시고 유튜브에서 우리 박 팀장님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말씀하시면 배송은 안 합니다. 우리는 책 장사를 안 하니까 여기 오셔야 사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책은 서점에서 사시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책은 서점에서 우리는 책 장사는 안 하고 여기 오시면 이제 저자분께서 사인해 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15억 투자로 30억 원 만든 사례. 그래서 15억 투자로 30억 만든 사례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인근에서는 아파트, 빌라 연립은 MPL은 없어요. MPL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MPL 팔지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경매로 낙찰돼도 굳이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은행이 금융기관이 MPL로 부실채권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MPL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안 팔린 물건이겠죠. 안 팔린. 안 팔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정가 10억인데 4억에도 누가 안 사간다는 거예요. 4억에도. 그러니까 돈을 7억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안절부절 자불안서 먹은 게 체하는 느낌의 순간이 매일 다가올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짜리인지 알고 7억을 빌려줬는데 돈은 은행 이자를 안 갚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어서 감정가 10억인데 4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 우리들 말로 뭐 벗어야 돼요? 못 벗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담당했던 사람들은 자불안석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MPL로 매입하기가 좋은 거예요. MPL로. 또 MPL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MPL로 들어가는 거지. 잘 팔리면 MPL로 들어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안 팔리니까 MPL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걸 채권을 싸게 사와서 MPL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고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 책 저자 이은재 대표님은 그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예요, 기술자.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그걸 매입해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출구 전략을 잘하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별로 나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40억짜리가 경매 나오면 이제 그거를 채권을 15억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30억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금액이 40억짜리가 20억까지 떨어지고 12, 3억까지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13억 정도 떨어지면은 은행에 가서 딜을 해가지고 15억에 매입을 해서 내가 그거를 뭐 27, 8억에 낙찰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30억짜리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을 리서치해 보면 경매 나온 물건이 공장 같은 경우는 40% 이하까지 떨어진 물건을 찾아보시면 그 계산 수치가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례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40페이지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10분 쉬었다가 한 40분 하고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 보신 분, 뭐 우리 대표님이 책 사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소 아서라서 오시고 후기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세요. 후기 넣고 우리 그 박 팀장님한테 문자 주시면 여기 또 유튜브로 영상 보신 분들도 후기 카페에 올려서 후기 좀 많이 잘 써주시면 그 후기 써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자료, 권리분석 이런 거 자료 7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파일로 드릴 겁니다. 메일로 쏴드릴 겁니다. 그 파일이 정말 잘 돼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드립니다. 오늘 지금 뭐 한 3, 40분 계속 진행됐는데 엑기스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엑기스만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래서 MPL로 매입해서 양도소득 한 푼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뭐였습니까? 50억 나온 감정 나온 게 20억까지 떨어졌다. 은행이 40억을 대출해 줬는데 내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22억에 사왔다. 그런데 나는 낙찰을 40억에 낙찰 받으면 내가 일단 22억에 사온 채권하고 40억에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40억짜리를 40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40억짜리를 40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가는 얼마예요? 22억이잖아요. 22억. 그러니까 이제 30억에 낙찰 받아서 NPL이 아니라 30억에 낙찰 받아서 40억에 팔면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기지만 NPL은 22억에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40억에 낙찰 받아도 어차피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아오는 것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한 10분간 쉬었다가 한 30분 또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그 안에 질문 있으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문자나 전화 주셔서 주시면 다시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잘 쉬셨습니까? 네. 저한테 오늘 이런 교육 받으려면 돈 많이 주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 들으신 1000명은 돈 공짜로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사이트에 광고를 냈어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자리가 하나, 중역실 자리가 하나, 이렇게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자격사분한테 이제 무료로 그 사무실을 쓰라고 이제 광고를 냈는데, 무료입니다. 진짜로 무료로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사무실 같은 거 그 중역실 쓰려면 한 달에 뭐 이런 관리비까지 합쳐한다면 150 이상 줘야 되거든요. 150이 뭐야? 이 넓은 데를 다 자기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설령 우리가 이제 내가 돈을 주지 말라 해도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는 너 계약했으니까 너 무조건 나 공짜로 쓰게 해줘야 된다.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그 1000명 분들도 해줘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이런 강의하면 고가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 풀잖아요. 이제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별로로 하고, 그래도 들을만 하시잖아요. 들을만 하겠고, 얘기를 이제 진도로 빼면,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게 뭘까요?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고 계신 친구분들한테, 야, 너 경매 배우러 어디로 가니? 무슨 어디 가는데? 그거 가지 말고, 거기도 가고, 거기 가지 말란 거예요. 거기도 가고, 매주 월요일날 2시에 경매 기초 강의 세미나 무료로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배우자고 좋지 않겠니? 화요일 날은 특수 경매 하거든요. 유치권, 법정이상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수요일 날은 MPL 사례. 이게 이제 주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MPL 이제 이론 강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서 부동산 주제를 잡아서 하고,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은 연수생 교육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이제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지해 놓은 대로 카페에 들어오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야, 너 이 카페 가입해봐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홍보도 해주고, 우리 홍보 대사가 돼야 우리도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MPL 교육을 딴 데 배우려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세미나만 무료로 쭉 받고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배우시면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1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한테 50만 원어치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50만 원 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호응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것은 그냥 딱 유튜브 보고 이 라이브 강의 보고 그냥 끝내면 저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이렇게 우리 회사를 이 사이트를 홍보 안 해주시면 여러분 지인들 친구들께도 100명 정도 되시잖아요. 야, 경매나 공매 MPL 배우려면 여기 들어가서 신청해서 라이브 2시부터 하니까 100분 동안 하니까 듣고, 또 누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어려운 거 누가 어떤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 거기 라이브 들어가서 질문하면 질문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같이 상생합시다. 오늘 수강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MPL 10군데 전화하셔서 하나도 못 사셨다는데 구입 절차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MPL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사이트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을 엔터를 딱 쳤어요.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주택 어느 거 하나 정해가지고 엔터를 쳤다 합시다. 그 물건이 쭉 뜨겠죠? 일단 그게 다 MPL이에요. 그런데 MPL은 유동화 물건이 있고 비유동화 물건이 있어요. 유동화 물건이라는 것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행이 SPC라는 유동화 회사에 한 번에 덩어리로 파는 MPL이 있어요. 그 MPL은 이제 개인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행인수 계약과 사후정산연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비유동화 물건이 있거든요. 유동화 유동화 계획이 아닌 SPC가 아닌 그냥 은행이 자산관리 회사한테 넘기는 물건이나 위탁을 팔아달라고 위탁했던 매매 물건이 있어요. 그걸 오리지널 비유동화 물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동화 물건으로 오면 이제 은행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MPL 물건이 있고, 은행이 수탁기관인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놓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은행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물건은 또 아파트, 빌라, 연립, 주택, 수도권 이런 물건은 잘 안 팔려고 그래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 팔려고. 그럼 뭘 파느냐? 그냥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게 잘 안 팔리려고 하는 위험한 물건, 토지, 이렇게 공장, 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구분상가 이런 물건만 이제
MPL로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0군데 내가 10군데 실제 이 앞전주에 전화를 했어요. 다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이제 단독주택 한 3군데 하고 빌라 조금 하고 뭐 몇 군데 전화했는데, 그럼 판다는 데는 뭐냐? 공장 창고, 나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임야, 전당 이런 거는 파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군데는 주거용은 제가 실패를 했고, 이제 판다고 했던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공장 같은 거는 팝니다. 그걸 팔면 그 다음 질문이 구입 절차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부업체가 아닌 이제 개인이니까, 수강생분이 개인이 MPL을 접근하려면 유동화 물건은요, 무슨 유동화 회사 이렇게 나와요. 제 몇 차 무슨 유동화 회사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담당자를 찾으셔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가 나 개인입니다라고 그러면 론세일러는 안 판다고 그래요. 론세일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거든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론세일이라고 해요. 론세일을 팔지 않고 이행 계약과 사후 정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뭐 5억까지 떨어졌는데 당신이 이번에는 채무를 인수를 하겠다. 이 사람 채무 원래 7억인데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6억만 인수하세요. 대신 당신이 6억의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행인수 계약을 맺어요. 이행계약을 맺고 이제 그 입찰 보증금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여러분이 6억의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7억에 누군가가 낙찰 받아가면 1억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 1억은 오리지널 원채권자가 가져가기로 한다든지 여러분이 가져가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둘이 반대 간다든지 그런 약정을 맺어가지고 경매 입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에서는 개인이 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 회사 물건이든 비유동화 물건이든 이제 판다고 했을 때 개인이 못 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대부업체를 끼워야 돼요. 대부업체가 3개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돈 빌려준 대부업체, P2P 대부업체, 그 다음에 MPL 대부업체가 있는데 MPL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얘기해요. 이 업체를 찾아가서 내가 이 MPL 물건을 사고 싶은데 당신이 대신 내 대리인으로 MPL 물건을 매입해 와라. 그러면 그 MPL 물건이 A라는 은행의 MPL 물건 채권이 B라는 대부업체로 넘어와요. 저당권이 이제 부기등기로, 이전등기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B가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는 여러분은 돈을 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B라는 대부업체한테 사오라 하되 대신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B라는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사원 저당권에다가 여러분이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10억짜리가 우리가 10억짜리 채권을 5억에 사왔다 합시다. 돈은 7억은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8억을 빌려주고 채권 채액이 10억이라 합시다. 돈을 8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채권을 5억에 사왔다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사오니까 여러분이 5억을 대고 대부업체한테 사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업체가 이제 5억짜리 채권을 가져오잖아요. 대부업체 명의로. 원금은 8억인데 채권 채권은 10억이죠. 그럼 여러분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채권에다가 여러분이 질권 10억짜리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업체는 꼼짝없이 아무것도 행사를 못 하거든요. 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5억을 댔기 때문에 5억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질권 채권액을 10억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업체는 뭔만 남는 거예요? 자기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대부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대부업체가 이제 그걸 사오는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정을 이제 일정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그거를 이제 대부업체가 사와서 여러분이 직권을 집어넣고 그걸 여러분이 대부업체가 그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죠? 그럼 다 권리는 여러분이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고 있거든요. 권리질권이라는 질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만약에 이제 10억에 낙찰된다 그러면 10억이 다 여러분한테 배당이 되거든요. 대신 이제 권리질권 설정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배당금은 권리질권자가 먼저 배당 받아간다. 그런 약정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이제 오셔야죠. 나한테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이제 상담 일자를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구입하시면 되고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를 되셨죠? 그래서 개인은 MPL 회사를 MPL 대부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매입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MPL 법인 설립 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방법은요. 그걸 같이 설명했는데 그래서 MPL 법인이 자본금이 5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립하는데 뭐 교육받고 그냥 거기 이제 보니까 대부업법에 보면 MPL 법인 설립 관련된 그 신청 서류가 나와요. 대부업법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가? 거기 보면 그런 신청 서류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MPL 대부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많게는 그 정도 걸리고 빨라야 한 4개월, 3, 4개월 내에 그 설립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본금 5억입니다. 자본금 5억 주식회사를 만드셔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번거로우시면 대부법인을 이용하시면 돼요. MPL 대부법인을. 그래서 이제 MPL 대부법인 이용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이제 팀장님 핸드폰 번호가 나갈 거니까 팀장님, 박 팀장님 핸드폰에다가 아니면 다른 메일 주소에다가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은 경매 기초, 화요일 날은 특수 경매, 수요일 날은 MPL 사례, 목요일 날은 공매, 금요일 날은 MPL 오늘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강의가 쭉 진행되니까 매주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인원이 되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합니다. 요즘 오프라인 뭐 때문에 좀 많이 자제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거 원래 한 5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는 뭐 먹고 살지? 여러분이 많이 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홍보 많이 해주신다 하는 그런 조건 하에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아무튼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냥 무료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냥 2시 하루 전에 나 수요일 날 몇 시에 이렇게 세미나 참가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꼭 그 주제에 맞춰서 들어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오면 거기 이제 원하시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질문 이렇게 남겨주세요라고 하면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이렇게 받거든요. 질문지 받아서 그 질문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또 진행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질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하신 거 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금강산도 19경 MPL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게 기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있죠.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이제 경매 권리 분석 들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경임의 기입등기 이렇게 이제 배우시잖아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차이가 있어요. 근저당권인 상태에서는 채권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확정채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확정채권이.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이제 내가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 저당권으로 빌렸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인데 중간에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부정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안화됐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6월 1일 날 통장에다가 1억을 갚았어요. 그래도 그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살아있어요. 왜요? 12월 31일까지 내가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근저당권을 갖고 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저당권을 잊어버리세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면 다 100% 뭐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제 저당권은 원금, 이자,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실행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서 이제 이자 같은 거를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를 안 하면 당연히 이제 민법상 법정이자, 상법상 상인이 같은 거는 상사 이자가 붙겠죠.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자, 원금,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뭐 집행비용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10억짜리에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이 5억을 대출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저당권으로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자 이자가 무한대까지 늘어날 때까지 이게 어떤 규제를 안 둔다고 한다면 그 이자 같은 것도 막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5억 빌려놓고 이자 안 내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10억짜리 찰 때까지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억을 빌려주고 이제 또 그럼 5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뒤로 또 5억에 대해서 담보를 갖고 돈을 빌려주는 두 번째 저당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10억짜리 돈 빌려준 은행이 그 부동산이 5억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돈을 얼마를 빌려줘야 되냐는 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가 그냥 무한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담보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1년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뭐 연 10%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면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억 5천이면 10억짜리가 5억 빌려주면 5억 5천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까지 했다 하더라도 6억이니까 4억이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저당권을 내가 3, 4억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아예 1번 저당권자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가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억짜리에 내가 5억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채권 최고 6억이다. 그럼 6억까지 밖에 근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럼 나머지 4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저당권자가 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니까 그냥 저당권, 근저당권 다 잊어버리고 다 같이 뭔만 외운다? 근저당권만 있다. 대신 근저당권은 내가 사오려면은 그 채권이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이 경매를 집어넣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경매를 집어넣어야 내가 근저당권을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를 집어넣기 이전에는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이제 두 당사자 간에 은행하고 이제 저당권이 확정되는 시점이 있겠죠. 뭐 연체하게 되면 저당권을 확정되기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저당권 확정되기로 한다. 그런 약정이 있는 건 별로로 하고 이제 항상 NPL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근저당권을 매입해 오면은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나한테 이전듣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5쪽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럼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주인일까요? 근저당권이 주인일까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0억을 빌렸다 합시다. 그런데 저당권은 12억을 설정했어요. 근저당권은. 그러면 근저당권이 주인일까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10억이 주인일까요?
뭐가 더 주인일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저당권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을 안 빌렸는데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세요? 돈을 안 빌렸다고 한다면 근저당권은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이제 담보가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 채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을 소멸해요. 또 담보물권은 반대로 담보물권이 저당권이 소멸했다 하여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고 하면 안 돼요. 경매가 나오면 피담보 채권은 배당받지 못한 피담보 채권은 살아있고 담보물권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종이고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주종의 관계는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60쪽에 보면은 이제 이자 이야기. 이자는 법정이자는 민법상 5%, 연호프로 상법상 6%. 그 다음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자는 연 12%.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이나 대법법은 연 24%. 이거는 20%로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대법제가 했던 이자가 부실채권으로 돼가지고 채권 출시할 때는 3%, 연 3% 이내 범위 내에서 이자 플러스 연 4% 이내 범위 내에서만 지연이자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적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권리를 가지고도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제일 먼저 은행에 가죠.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러 왔어요. 은행 계장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계장이 잘생겼네. 얼마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그래? 써. 이렇게 빌려줍니까? 제일 많이 버는 게 뭐예요? 담보죠, 담보.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담보로 갖고 빌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신용으로 돈을 빌리잖아요. 기업자금. 이런 걸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부동산으로 돈을 빌리는 거는 담보와 신용으로 빌리는 거고요. 부동산이 아닌 동산. 동산은 이제 TV, 냉장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동산질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저당권이라고 그러고, TV, 냉장고, 반지 이런 거는 질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TV, 냉장고는 유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이제 채권이 눈에 보일까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마에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채무가 있다고 이마에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증서가 있겠죠, 증서가. 약정서, 현금 보관증, 차용증, 이런 이제 계약서가 있겠죠. 그럼 그 계약서에, 그 증약서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증서, 이걸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을 권리질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제 그 저당권자가 돈을 이제 5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돈을 필요하면 근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이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권리질권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리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권리질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룸 같은 거 얻을 때 내가 이제 원룸을 얻기 위해서 보증금 500을 이제
이제 제공하고, 보증금 500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증금 500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내가 담보로 또 돈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 질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쭉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미나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채권은 지명 채권이 있고 지시 채권이 있고 무기명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이렇게 종이쪽지에다가 이제 증권화되어 있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크게 두 개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음수표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상품권, 어떤 이제 티켓,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증권화되어 있는 어떤 권리 채권이 종이 위에 하체화되어 있는 거. 전자증권도 있어요. 똑같이 전자돼서 하체화되어 있는 것을 채권이 그림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글씨로 나타나 있는 것을 증권채권이라고 그러고, 증권이 아닌 그냥 이제 그 무기명 채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증권채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채권 중에서도 또 채권 중에는 지명채권이라고 해가지고 A하고 B하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지명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자가 확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시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음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서에서 A가 채권자인데 이 채권을 채무자는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갚아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은행이 채권자가 확실하잖아요. 그걸 이제 지명채권이라고 해요. 지명채권. 채권자가 기명이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가 기재됐다는 거고, 무기명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기재가 안 됐, 채권이 있지만 채권자가 기재가 안 됐다는 거고, 지명 채권이라는 것은 일단 채권자가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B에 대해서 돈을 받을 채권이 확정돼 있잖아요. 채권자가 확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럼 왜 지명 채권이 중요하냐? 이 채권자가 지명 채권을 양도하려면, 채권 양도를 하려면 이 채무자한테 승낙을 받거나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나중에 이 채권 양수받은 사람이 이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돈 갚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다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으로 돈을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명채권인 경우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에 승낙을 받거나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이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자가 확정되어 있는 채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채권 같은 경우는 배서에서 교부해야 되고,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야구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안표 사면 거기다가 안표 판 사람은 A, 안표 산 사람은 B, 그래갖고 그거 삽니까? 그 안표상 걸려가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무기명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안표를 팔면서 채권을 팔면서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수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서 받잖아요. 자서. 예를 들어서 요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서하잖아요. 배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하는 채권은 다 무슨 채권이다? 지명채권이라는 거예요. 지명채권. 그래서 지명채권은 중요한 이유가 채권 양도 양수를 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지당권하고 저당권은 다르다고 그랬죠. 저당권은 이제 원금 이자 이런 거를 이제 등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건지당권은 그런 거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채권을 정해놓고 채권채권을 정해놓고 돈을 빌려준 거. 그럼 이 건지당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를 신청할 때. 그럼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는 건지당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낙찰자가 잔금을 넣으면 채권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이게 꼭 후기 달아주시고 꼭 이렇게 많이 친구분들한테 해서 알려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뭐 한다겠습니까? 미리 이제 오늘 내일 예약해 주시면 경매 기초과정 또 세미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후기 달 때도 또 강의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달지 말고 좀 깊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제 부동산 등기는 MPL 하려고 하신 분이 부동산 등기도 볼 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 책이 벌써 이만큼 진도가 빠졌어요. 책 정말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진짜 어려운 단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조술이 된 것 같아요. 부동산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표시에 관련된 거고 면적, 소재, 지분,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게 등기부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해에 대한 권리가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을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부는 표시번호가 있으니까 순위번호가 없죠. 그런데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가 있기 때문에 갑구끼리는 순위번호가 빠른 거, 을구끼리는 순위번호가 빠른 거, 갑구와 을구끼리는 이제 별구끼리는 일단 접수 일자가 빠른 거, 접수 일자가 같으면 접수 번호가 빠른 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권리 분석할 때 갑구와 을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해놔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재 이렇게 정해서 권리 분석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365일 매일 이제 세미나를 하니까요. 어느 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칠판에서 이제 등기부 보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후기 달아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월요일 날 또 세미나 또 참가하셔서 이렇게 또 문자로 질문 주시면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수생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에 나오셔가지고 경매, 공매, 그다음에 부실채권, 그다음에 내공장 만들기, 원룸 다가구 만들기,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행정사 공부하는 거, 창업하는 거 이런 공부에 대한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생 모집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에게, 팀장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오늘 11월 27일 MPL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